여성에게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여성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글을 쓴 시기는 그렇게 오랜 이 역사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1800년대 후반, 우리가 이화학당이 1886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여성에게 학교 교육을 받고 글을 쓰고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그때서부터 조금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글을 쓴다는 행위는 바로 사회와의 싸움, 긴 투쟁이고요. 여성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점점 목소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이야기를 글쓰기라는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여성 작가는 나혜석 선생입니다. 1896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 나혜석 선생은 바로 여성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시기에 거의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로서 이 여성 지식인이 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실천을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여성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191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여성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혜석은 두 가지 직업이 그래도 유일하게 여성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바로 교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작가의 삶이 허용되고 허락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혜석은 도쿄 유학 시절에 이 친구들과 함께 잡지를 여러 차례 만들어서 냈고 거기에 직접 글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도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진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본인이 글을 실기도 해서 출판인으로서의 이력도 있습니다. 나혜석에게 작가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이 지면을 확보하는 출판인, 이 직업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든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혜석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이 배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919년 바로 3월 1일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1세대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 지식인들이 이화학당 이 기숙사 사감방에 모여서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를 의논합니다. 나혜석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는 거의 모두 교사라는 직업을 한 번씩 가진 적이 있다. 각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이 조선의 독립운동의 열기를 전하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자. 나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독립운동 자금을 좀 모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던 도중에 체포가 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나혜석 선생도 독립운동에 참가했다라는 명목으로 이유로 수감이 돼서 형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1920년에 나혜석은 변호사이자 또 일본 유학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던 김우영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 정동교회에서 이 아주 공개적이고 이 화려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나혜석이 얼마나 당시로서는 공인이자 유명인이었는지는 나혜석의 결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결혼 청첩이 동아일보에 실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혼이 언론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이 1920년에 매우 드문 일이었겠죠. 그 정도로 나혜석과 김우영은 당시 식민지 조선 시기에 아주 유명했던 지식인 부부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너무 이 나혜석의 삶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들어도 다채롭죠.
그런데 지금부터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혜석은 그때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 김우영이 독일에서 법학 공부를 좀 더 하게 돼서 함께 부부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나혜석은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이 천도교의 지도자이자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여러분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린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김우영과도 지인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파리에서 가까워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헤어진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혜석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나혜석과 최린이 파리에서 불륜 관계였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우영은 나혜석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나혜석은 처음에 아이들이 4명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고 아이들은 남편 김우영이 키우는 것으로 양육권도 재산권도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혼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혜석을 최고의 엘리트 여성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이혼녀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나혜석은 본인의 삶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엄청난 용기를 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이혼 과정을 2달에 걸쳐서 잡지 삼천리에다가 게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글을 쓰고 나고 난 이후에 나혜석은 사회로부터 파문당하게 됩니다. 이혼을 당한 여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글로 남기다니 그때서부터 나혜석은 더욱 외롭고 그야말로 빈털터리였습니다. 글을 발표할 지면도 잃었고요. 살아보겠다고 미술학원을 열었더니 이혼한 여자한테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할 수 없다고 보내지 않아서 미술학원도 망했습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화가로서 한번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금강산에 화재가 나서 그림도 탔어요. 쓸쓸하게 노후를 맞다가 1948년에 원효로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 나혜석 선생이 원효로에서 행여병자로 삶을 마감하게 되자 이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겁도 없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길 위에서 저렇게 한겨울에 얼어 죽게 될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많은 여성들은 겁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나머지 나혜석이 이룬 성취와 나혜석이 살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값진 체험을 우리는 오히려 놓쳐버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한테 우리는 나혜석 같은 개척적인 삶을 살 여성의 삶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혜석처럼 살면 위험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반복하고 살아왔죠. 제가 나혜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글을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를 잊지 않는 행복이라는 나혜석의 짧은 산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형의 여한 행복을 받든지 또는 외형의 여한 행복을 잃어버리든지 행복의 셈, 내 마음 하나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손가락질 받고 당장 오늘의 생계, 내일의 하루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이지만 나혜석은 그것에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그 힘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나혜석에게 자신의 힘은 바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혜석이 글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나혜석을 지금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혜석이 자신의 삶을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혜석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고 지금도 재평가할 수 있고 또 나혜석의 삶에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혜석의 삶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세상이 정해주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로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힘, 그것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 현실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누구보다 일찍,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한 삶을 나혜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시간과 공간을 조금 옮겨서 또 다른 여성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삶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라스는 부모님이 프랑스인인데 이 식민지에서 삶을 개척해 보겠다고 이주한 교사 부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풍토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듀라스의 집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머니가 혼자서 교사 생활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교사 생활을 하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이 부업을 해가면서 생활을 어렵게 악착같이 꾸려나갔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토지불화를 받는데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불모지였죠.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죠. 어머니는 어려워진 이 환경을 집안 경제 탓을 전부 다 딸에게 막 퍼붓습니다. 마치 딸에게 잘못이 있는 양. 딸은 그 집안에서 오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성실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고요. 오빠는 무능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감싸고 들고 딸을 학대하죠. 듀라스는 이 굉장히 현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집에 와도 또 거리를 둘러봐도 마음 붙일 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자신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듀라스는 나도 이렇게 좋은 글을 써서 작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죠. 어머니에게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대화를 청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하죠. 그래, 넌 뭘 하고 싶다는 거니? 전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될래요. 엄마는 작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돈이 아주 많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수학 교사 자격증부터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듀라스는 엄청나게 상처받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결심합니다. 부자들만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작가가 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난 글을 써서 엄마한테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1943년에 듀라스는 마르그리트 도나디에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필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작가로서 나는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943년부터 1996년까지 작가로서의 듀라스의 삶은 언제나 일관된 원칙이
계획이 유지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늘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죠. 듀라스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학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많은 이 자신의 작품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행운도 누렸습니다. 히로시마 내 사랑, 태평양의 방파제 이런 작품들의 원작이 되면서 진짜 글을 써서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엄마에게 입증했죠. 그래서 듀라스가 그런 글을 씁니다. 글을 써서 산 집에서 다시 글을 쓰면서 나는 내 유년기의 상처를 많이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듀라스는 글을 써서 작가의 삶이 얼마나 한 여성에게 멋질 수 있었던 것인가를 증명했습니다. 듀라스는 죽기 전에 자신의 연인에게 이런 말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문학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을 글쓰기는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듀라스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눴던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꿈을 죽을 때까지 계속 끌고 나간 그 용기, 그리고 바로 살아있다는 것과 글 쓴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동일한 가치이자 의미라는 것을 평생 입증한 그 삶 속에서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성 작가라는 말 속에 소설가라는 이 한정적 직업을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가라는 직업의 범위는 매우 넓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서 발표하는 사람은 작가다. 책을 출간하는 사람은 작가다. 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글들을 발표한 사람을 저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듀라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가가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에 태어났습니다. 매우 명민한 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1922년에 멕시코 국립예비학교에 입학합니다. 멕시코가 자랑하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죠. 프리다 칼로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다 칼로가 이 의과대학을 이제 진학해서 최고의 의사가 되리라라고 생각했던 그 꿈 많았던 대학 시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바로 1925년 9월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프리다 칼로는 온몸이 부서지는 아주 큰 부상을 입게 되죠. 당연히 학교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치료 기간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집안에서 환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집이 몰락해가는 과정까지 직접 목격해가면서 프리다 칼로는 이제 이전으로 자신은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강력한 예감에 휩싸이게 되죠. 내가 이제 의과대학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는 있을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프리다 칼로는 어느 날 자신이 오랫동안 혼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왔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화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림은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화가가 되면 어떨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 정도 화가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는 프리다 칼로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하자마자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최고의 화가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갑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몇 점 들고